빅데이터 쪽하고 이 에코시스템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노창석입니다. 오늘 설명은 저희는 여기 돈을 많이 내고 오셨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16만 5천 원이 참가비 물론 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회사에서 내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품 설명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목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여기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제품에 관련된 부분은 별첨으로 놓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있고 정보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업의 변화라든지 기업의 생태계 자체도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의 분석의 시대에는 과연 뭐냐라는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혁명 4.0에서 주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센서입니다. 센서 분석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예지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거기에 사전 대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제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테라데이터가 갖고 있는 방향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 부분은 뒤에 별첨으로 하고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DWBI에서 요즘 빅데이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10년째 항상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날리지와 위즈덤,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데이터의 밸류 체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저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그거 우리가 찾은 인사이트 내지는 위즈덤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매출을 늘리면서 결국은 그 가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서두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저희가 이제 용어가 많고, 그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일단 적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디지타이제이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뭐냐면은 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디지털화해가지고 어딘가가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전 단계인데, 디지타이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못합니다. 하지만 디지타이징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면은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컴퓨팅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죠. 인간의 어떠한 그걸 뛰어넘은 뭔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뭐냐? 그러한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적용을 해서 뭔가 기업의 베네핏을 얻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준다던가, 그런 과정이 디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단계 뭐냐면, 디지타이제이션 단계는 내부 관계예요. 내부의 어떠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내부 단계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거를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기업 간의, 산업 간의 경계의 벽을 해물고, 그 다음에 제품도 바뀐다라는 거죠. 새로운 제품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장 구조를,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단계는 뭐야? 결국은 디지타이제이션이 있어야 되고, 좀 전에 이제 하드웨어 설명이 나왔는데, 결국은 디지타이징에 관련된 데이터를 그런데 잘 모아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단계는 그 인사이트를 좀 더 확대해서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산업혁명 4.0 시대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기 때문에 발견이 됐느냐?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여기 그 주제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주체된 건 맞습니다. 하드웨어 발전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수직 기술이 발전이 되고 와이어레스 센서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거 발전해서 수직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저장 기술이 발전했죠. 하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점점 싸지는 저장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팅 능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그 PC 하나 사가지고 그 요즘 PC 하나 사면은 과거에 메인 플레인 갖고 그 IT를 시작하게 되는데 메인 플레인보다 더 큰 컴퓨팅 용량이 있어요. 그만큼 컴퓨팅 능력이 향상이 됐죠. 이러한 하드웨어 발전은 뭐냐면은 디지타이제이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IT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타이제이션의 시대를 열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뭐냐면 분석 소프트웨어 발전을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면은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산기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만큼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분석 알고리즘에 그거로 인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분석 알고리즘의 발전,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발전을 갖고 온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 처음 배웠냐면은 대학교 86년도 때 6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때 인공지능 배웠는데 그때는 그냥 그 랭귀지 좀 배우고 뭐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떠나서 결국은 인공지능 지향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봅니다. 이 두 개는 결국은 뭐냐면은 분석의 시대를 열었어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분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방 분석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그 다음보다 남들보다 경쟁의 우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능화 제품이 생긴 거죠. 저희가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사물 인터넷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기기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 다음에 뭐냐? 기기 간에 인텔리전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와 기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동화를 사람의 간섭이 없이 자동화를 이루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지능화 제품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남들보다 경쟁의 우위가 생긴다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저희가 그 다음 인터넷 거기를 보니까 무인화 편의점 나오죠. 한국 부분은 이제 거기서 짓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그 텔레비에 나온 거는 내가 이 물건을 넣고 스캔을 자동을 하게 되는데 구글의 무인화 점포 뉴욕에 지금 시범 케이스를 작년에 열었는데 거기는 안 짓습니다. 내가 물건을 잡아요. 그 가방에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혹시 내가 끌어놔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빠져요. 그럼 나갈 적에 제가 물건 스캔 안 합니다. 그냥 물건 딱 들고 나가면은 나중에 제가 아마존 계정으로 있는 거로 거기에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만큼 좀 더 발전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인지를 하고 물건을 인지를 해서 그만큼 편하게 사람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환경입니다. 그만큼 크게 이제 경쟁이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게임의 룰이 변화가 되는 거고 전통적 산업 경계가 붕괴가 됩니다. 지금 KT도 은행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카카오도 은행한다 그러죠. 과거에는 그런 IT 회사들이 은행한다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디바이스 발전이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산업의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은 사라질 거냐, 라는 거에 생존의 문제가 결국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제 가장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산업혁명 4.0이죠. 우리 박근혜 정부 근혜 누님께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산업혁명 1.0은 저희가 그 증기기 엔진이 발전이 되면 산업혁명 1.0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1.0 시대는 근본적으로 뭘 뺏었냐면은 동물의 노동력을 뺏었어요. 과거에 동물이 했던 거를 기계가 대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동물의 노동력을 뺏은 거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동화를 한 거죠. 대량 생산 자동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가내수공업이 없어진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IT 기술, 빅데이터를 가져가지고 뭘 했냐면 모든 그 공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걸 자동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뺏었냐면은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마존 사례도 결국은 캐셔의 일자리를 뽑은 거죠. 단순 그 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기반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반이에요. 여기는 무슨 일자리를 뽑냐면 지식 근로자의 일자리를 뺐습니다. 의사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진단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의 일자리를 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직장을 가질 때쯤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직종의 50%가 없어진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의 기본은 결국은 뭐냐면 분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을 찾은 걸 얼마만큼 빠르게 적용을 해서 거기서 남들보다 경제의 우위를 가질 거냐라는 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근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그 4차 산업혁명 전시회 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공장들 나와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대부분은 3차 산업혁명, 공장 자동화, FA 수준을 해놓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가 아니에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그 나온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능형 제품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운전이 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거기에 근본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의 기본은 분석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석은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 분석을 안 했느냐? 우리 분석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가 발생이 됐고 원인이 뭔가라는 걸 했죠. DWBI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BI를 이용을 해서 뭐가 발생이 됐고 그 원인이 뭐야? 어디서 저희가 매출액이 떨어졌으면 어느 매출액이 떨어졌지? 어느 고객이 덜 샀지? 이런 형태의 분석을 이루는 게 이제 과거의 분석인 거고, 앞으로의 분석은 뭐냐면 예측 분석, 처방적 분석.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 거냐, 기계가 언제 고장이 날 거냐,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남들보다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도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석 기법들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발전이 되고 있고.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죠. 좀만 몇 년만 더 지나가면 이세돌이 알파고 못 이길 겁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이 발전이 되는 거죠. 결국은 분석도 경쟁의 우위가 있을 때 내가 예측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하기 전에 사람이 간섭을 하지 않고 기계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미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경쟁의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어떤 큰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생산 또는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끝난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도출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경쟁의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생전의 기전은 데이터의 분석, 수집, 분석, 적용 능력이 좌우를 합니다. 내가 디지털
장비를 도입했다. 이거 갖고 좌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소유했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경쟁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DN 브리디 스트리트나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거조차는 이제 그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남들보다 저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돼 있거든요. 오픈소스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술이 점점 싸지니까 충분히 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 뭐냐?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분석, 적용 능력이 앞으로 좌우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리테일이나 이런 소매업 쪽에는 별로 이제 큰 그거 못 느끼겠지만 이제 센서 데이터 분석. 실제 이제 산업혁명 4.0의 기본은 센서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혹시 분석해 보신 분 계시나요? 센서 데이터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센서 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체가 보면은 거기에 장비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를 읽어서 감지를 해서 그 엣지 시스템에서 뭔가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입니다. 서로 기계가 기계끼리 센싱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다음은 그거에 관련된 분석 기반의 인텔리전스를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홈. 그 다음에 뭐야? 스마트. 스마트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부터 인텔리전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센서입니다.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5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센서 데이터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계가 장착이 돼서 기계가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센서 데이터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 센서 데이터는 진실의 일부만 알려줘요. 전체 다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 전체 진실을 하려면 여러 개의 센싱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컨텍스트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전체 센싱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분석 기법만으로 해가지고 전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센서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레벨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센서 데이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내가 갖고 있는 ERP 시스템과 내지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돼야지만 실제 그 데이터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경우에는 5가지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 데이터 거짓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렇게 뛰고 이제 심장 박동수를 이제 측정한다고 했을 적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안 뛰어도 심장 박동수는 나온다라는 거죠. 왜? 센서 데이터가 잘못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측정할 적에는 우리가 이상징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앞단에 이상징후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된 값, 이건 잘못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실제 나중에 좀 더 큰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됐을 적에 이게 간접적인 예방 신호라고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센서 데이터 분석을 할 적에는 하나의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정지합니다. 아웃라이어 값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값을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검출을 해요. 이게 센서 데이터가 정상적인 이벤트냐 비정상적인 이벤트냐 검출을 하고 이 이벤트를 검출한 거에 대해 레벨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우리가 온도 값을 검출했다 그러면 온도 값이 정상이야? 높아? 낮아? 비정상이야? 이런 값에 레벨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레벨링을 해요. 레벨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 어떠한 센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는 게 기본적인 센서 데이터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정보. 아까 같이 우리가 잠잔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피부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다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잠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잔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취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간접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유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장이 났을 적에 현재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를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물 인터넷과 연결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 사람의 간섭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센서 데이터가 분석을 했더니 일주일, 3일 뒤에 이거 고장 날 거야. 그러면은 그 장비는 뭘 하냐면은 ERP 팀에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을 해요. 야, 장비 점검 좀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PO 팀에다 뭐냐면은 부품을 구매 요청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장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예측 분석이고 거기에 기반되는 것이 센서 분석,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엮여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석 기법 예시예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적에 이러한 그 DT 기법이나 아니면 삭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패턴을 찾아내서 이상징후 패턴을 이제 찾아내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고장이 났을 적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효율성이 떨어졌을 적에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이런 시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장이 났을 적에 주로 어떠한 그 센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한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 그러한 패턴을 그 모델화해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기본적인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테라데이터는 이 센서나 이런 분석이 많은 고객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에 이제 많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장비 분석을 한 사례인데 장비에다가 이제 센서 데이터를 달아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그 다음에 고장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그리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IS랑 데이터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제 장비가 고장이 나는지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GIS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센서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모델화해가지고 예방 장비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엔진을 분석을 해서 그 엔진이 고장 나기 전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사전 정비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사례인데요. 반도체에 이제 그 각각의 웨이퍼를 만들 적에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곳에 어느 쪽에 이제 웨이퍼이 자른 쪽인데 어느 쪽에 이상적인 징후가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개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테라데이터는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 전체 그 분야의 분석 쪽에 상당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거의 뭐 포춘지의 10대 전 인더스트리는 저희 테라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은 저희가 시작은 1998년부터 분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도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저희가 하드웨어나 이런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유스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아키텍처. 아까 이제 하드웨어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모든 데이터가 뭐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밸류체인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데이터는 어떠한 수집, 분석, 가공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라는 아키텍처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아까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업을 그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그 다음에 제품과 컨설팅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고객사들 사례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그 분석을 통해서 많은 이득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테라데이터 에코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제 에코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가치가 적은 데이터를 우리가 그 RDBMS에서 저장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가치사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사용자가 데이터 위치에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 필요가 없게끔 투명한 이제 가치사를 지원해 줘야 되고, 전통적인 DW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DW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투명성을 접근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석 도구가 심레스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할별로 필요한 데이터나 필요한 도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솔루션 갖고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코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가트너에서는 그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 그 분석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니파이드 데이터 아키텍처,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이런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버추얼 쿼리, 그다음에 분석하는 부분, 분석하는 툴 부분,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요즘 이제 클라우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연계한 그 전체적인 이러한 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부분은 이제 생소할 분도 계시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하도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 아실 것 같고, 데이터 레이크는 뭐냐면은 먹자니 먹을 거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 디지타이제이션 시대에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겠죠. 그거의 데이터는 결국 분석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싼 가격에 적어놓는 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데이터 레이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존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존이고, 그리고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까 센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분석 도구가 연결이 돼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다가 분석하는 게 이제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나 DW나 결국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고 그거를 접근해서 분석하는 게 패턴이에요. 데이터 레이크나 DW나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접근하는 데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제 저희가 그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솔루션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통합 아키텍처의 관계를 보면은 주로 수집 부분 이제 하둡을 많이 쓰죠.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해야 되고 가치가 떨어진 분이니까 하둡 부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통합 부분은 RDBMS, DW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쭉 어세스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게 에코시스템과 이제 통합 아키텍처의 특징 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라데이터는 이제 각각의 그 아키텍처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리스너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저장하는 데는 이제 하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 저비용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테라데이터 DB가 이제 솔루션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이제 카일로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는 이제 테라데이터 DB가 저희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쿼리 그리드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 이제 벤더사들이 뭐 가상 솔루션을 제공을 하지만은 저희 쿼리 그리드는 그거보다 나은 기능을 인텔리전스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저희 쿼리 그리드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그 디스커버리 플랫폼으로는 이제 저희 아스터 어널리틱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SQL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준 이제 아스터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자한테 공유해주는 부분이 이제 앱센터라는 부분이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통합 모델 쪽에는 저희 로지컬 데이터 웨어리 업종별로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잘 되어 있고 차임새 있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접근을 위한 SMPB,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사용자 본점에 데이터 뷰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이제 SMPB가 있고, 데이터 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끌어다가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데이터 랩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데이터의 최종 가치는 발견된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업을 이제 쭉 다니다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데 포커스가 돼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아, 난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 결국은 데이터의 분석은 적용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분석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마스터베이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적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얻는 게 근본적인 최종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기법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가치의 증가는 비용을 동반합니다. 데이터 수집하면 수집 비용이 들어가죠. 정제하면 정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분석하면 분석 비용이 들어가죠. 적용을 하면 적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비용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데이터 다 수집할 거냐? 수집 비용이 들어가죠. 저장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비용 효율적인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키텍처, 각각의 데이터 에코시스템과 아키텍처와 레이어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유연성 있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어 접근을 해서 가상화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 에코시스템 환경에서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가상화해서 사용자한테 접근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테라데이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루션이 있고 컨설팅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4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어느 회사는 제품만 있고 어느 회사는 컨설팅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3가지의 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나가겠다라고 하면 저희 테라데이터가 충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맞추시고요. 이 별표는 저희가 이제 테라데이터 제품인데 제품은 뭐 벤더들 불러다 오면은 다 가서 설명 잘해주죠. 저도 여러분이 부르시면 언제든 갑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갑니다. 제품 설명은 부르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별첨은 넣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